과거 조선시대의 최하층 신분 천인, 즉 노비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비는 주인의 집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바치는 사람을 떠올리기 마련이에요. 노비들은 심한 노역을 강요당하기도 했고 심각할 정도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여기 우리 조선시대 노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인권유린과 자유와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프리카 흑인 노예.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은 과거 유럽인들에 의해 아메리카로 팔려가 하루 평균 17시간의 강제 노동력을 착취당했고 고용주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구타가 매일 자행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유럽인들은 더 많은 노예들을 고용하고 거래하기 위해 이른바 노예선이라는 것을 만들어 정말 끔찍하고 비인간적인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죽음의 거래, 노예무역입니다. 때는 시간을 거슬러 1492년 조선의 기본법전 경국대전을 완성시킨 인물이자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종이 조선을 다스리고 있을 무렵 지구 반대편에서 살고 있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네,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이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인들에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먼저 당시 유럽은 중국과의 왕래가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유럽인들은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중국의 물품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양의 은을 지출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면서 막대한 양의 은을 채굴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껏 빠져나갔던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16세기에 접어들자 돈 냄새를 맡은 유럽의 각국은 본격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해 원주민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유럽에서 담배, 커피, 설탕 등의 수요가 증가하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커피나 코코아, 사탕수수 같이 유럽에서 부족한 작물들을 대량으로 재배할 수 있는 이른바 플랜테이션 농업을 운영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그 넓은 땅덩어리를 유럽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땅으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메리카 대륙 굉장히 광활하죠. 이 말은 즉 넓은 땅에서 많은 양의 자원을 채굴하거나 농사를 짓는 것도 다 노동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럽인들의 욕심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지만 정작 필요한 노동력은 한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죠. 유럽인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주민에게 일을 시켜도 보고 그래도 일손이 부족해 유럽의 빈곤층을 데려와 노동을 시켜보기도 했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때 유럽인들의 뇌리에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올랐어요. 네,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을 잡아오는 것이었죠. 가장 먼저 노예를 잡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고 있는 원시 국가들을 상대로 철로 만든 각종 도구를 주고 코끼리 상아, 금과 같은 것을 교환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포르투갈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이내 공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노예로 사용하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문은 삽시간에 유럽 전역으로 퍼졌어요. 결국 포르투갈, 에스파냐, 프랑스, 영국 등의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한해 배를 정박시키고 흑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이렇게 잡아들인 노예들은 아메리카로 팔려가 고된 노동력이 요구되는 플랜테이션 농업에 투입되었고 유럽인들 입장에서 이 방법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거래하는 노예무역의 시작이었죠. 이 노예무역은 당시 유럽인들 입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정착했어요. 가장 먼저 유럽에서 생산된 독한 술이나 면직물, 철로 된 물건들을 싣고 아프리카로 가서 노예들과 교환하고 노예들을 다시 아메리카로 데려가서 플랜테이션 농업에서 생산된 작물과 바꾼 뒤 이 작물을 가지고 유럽으로 되돌아가 판매하는 방식이었죠. 이것이 바로 삼각무역이에요. 이 삼각무역은 엄청난 돈이 되었고 유럽 각국은 아프리카 대륙 해안가에 배를 정박해 더 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아프리카의 많은 부족들은 유럽에 더 많은 노예를 넘기기 위해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아프리카 내에서 잡힌 노예들은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작은 공간에 감금당했고 볼일을 보러 가는 시간도 하루에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이 중에서 많은 인원들이 햇빛을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 실명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그리고 노예무역이 절정에 달했던 18세기에는 이른바 노예선이라는 것까지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노예선이란 쉽게 말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태워 아메리카로 이동했던 배를 말해요. 이 배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는 시간 동안을 지옥의 항해라고 할 만큼 아프리카 흑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처참한 환경뿐이었죠. 유럽인들은 노예선에 탑승할 수 있는 정원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무조건 최대한 많이 태우는 걸 중요시했습니다. 일반적인 노예선의 경우 길이 약 30m, 폭은 8m 남짓의 크기로 배 하단에서부터 수납장처럼 노예를 층층이 쌓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해요. 이들은 손과 발이 쇠사슬에 묶인 채 한 사람당 폭이 약 40cm도 안 되는 공간에 다닥다닥 밀착해 누워 있어야 했죠. 아무래도 공간과 신체적인 제약을 두다 보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했어요. 결국 대소변 또한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해결해야 했고 빛도 잘 들어오지 않은 갇힌 공간에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까지는 약 한 달에서 길게는 몇 달. 노예들은 이 긴 시간 동안 항해하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전염병은 기본이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아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노예들에게 하루 2끼 식사를 할 때와 몸을 씻을 때 그리고 강제로라도 춤추는 시간을 정해 햇빛과 바람을 쐬도록 했다고 해요. 그래도 사망하는 노예들이 있다면 가차없이 바다에 내던졌다고 하죠. 이렇게 노예무역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노예들은 노예무역이 성행했던 기간 동안 약 1000만 명에서 15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해요.
이들은 대부분 한국 가판대에서 물건을 팔듯 거래되었고 경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도 했죠. 노예 상인들은 공장에서 상품이 다 만들어지고 출고되기 전 검수 과정을 거치듯 노예들의 힘과 건강 상태를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제자리 높이뛰기, 달리기 등 일종의 테스트를 시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노예들은 각각 등급이 매겨졌고, 이때 등급별 거래 가격은 조사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미국 버지니아 노예 상인 재고 목록을 토대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봤을 때 20살의 특급 남자 노예는 5,400만원에서 5,800만원, 1급 남자 노예는 5천만원에서 5,400만원, 특급 여자는 4,600만원에서 4,800만원, 1급 여자 노예는 4,600만원에서 4,800만원이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가격대가 높은 편이었지만 이때 고용된 노예들은 30년에서 40년을 사용할 수 있었으니 유럽인들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었죠. 이렇게 거래가 완료된 노예들은 일종의 노예 등록 표시를 남기기 위해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낙관을 어깨나 등 뒤 또는 가슴 주변에 찍게 됩니다. 이후 노예들은 사탕수수 농장이나 목화 농장일 같은 고된 노역에 투입되죠. 먼저 사탕수수 농장의 경우에는 높이 2.5m, 최대 6m, 두께는 2에서 2.5cm 정도의 수수를 베어냅니다. 사탕수수 잎은 굉장히 날카로워서 조심하지 않으면 손과 발이 베어서 피가 날 수 있었다고 하죠. 또한 사탕수수에서 설탕을 얻으려면 수확한 수수를 기계에 넣고 즙을 짜낸 뒤 60도 이상 되는 고온에 끓이면서 떠오르는 거품들을 그때그때 걷어내줘야 했고, 노예들은 몸으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를 견디며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목화 농장에선 솜과 실을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얼핏 보면 사탕수수 농장에 비해 쉬운 노동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목화솜은 떨어지면 상품 가치를 잃었기 때문에 솜을 흘리지 않고 많은 양을 빨리 수확해야 했습니다. 그리곤 씨와 솜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목화씨는 단단하고 질기고 끈적하다는 특징이 있어 이것 또한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하죠. 하루 평균 1인당 30kg의 목화솜을 처리해야 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투입된 노예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약 17시간. 이 말은 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자는 시간을 제외하곤 일만 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어떤 날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 노동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고용주들은 노예들의 작업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상한 낌새가 느껴질 때면 사정없이 채찍질했다고 해요. 결국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조차 받지 못했던 노예들은 목숨 걸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건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예가 사적재산으로 취급되다 보니 노예 탈출은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이로 인해 한때 노예는 8시 이후 돌아다닐 수 없도록 만드는 통행금지령이 시행되기도 했고, 도망치는 노예들을 잡기 위한 직업인 노예 사냥꾼이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잡힌 노예들은 고용주에게 상상하지도 못할 구타를 당한 다음 목에 족쇄를 채운다거나 불에 달군 인두로 몸을 지지는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이 행해졌다고 하죠. 그럼에도 노예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 비참했던 나머지 도망치는 노예의 숫자는 점점 더 증가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남부에서는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도망노예법이 탄생하게 되었죠. 여기서 말씀드린 도망노예법이란 1793년과 1850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로 한 주에서 다른 주나 영토로 탈출한 노예들을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남부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유럽에서는 영국을 시작으로 노예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이 통과되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노예들을 거래할 수 없게 된 국가들과 식민지에선 노예제도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미국 남부의 입장은 도망노예법을 만들 정도로 상황이 좀 달랐죠. 브라질, 카리브해에 위치한 쿠바 등지 또한 미국과 같은 입장이었고요. 그 이유는 당시 유럽은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기반으로 산업혁명을 이뤄냈지만 미국 남부와 브라질, 쿠바 등의 국가는 아직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말은 즉 노예 노동력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주 수입원인 농장이 굴러갈 수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 남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노예제도를 이어가려 했던 거예요. 하지만 노예제도를 반대했던 미국 북부 지역에서는 남부 지역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강력하게 노예제도를 폐지해라 라고 주장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예제도를 바라보는 남부와 북부의 갈등은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이 정점을 찍었던 1861년 4월 남부 연합군이 미국 연방군의 기지였던 섬터를 공격하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했죠. 4년 동안 지속된 이 전쟁 초기엔 남부연합이 전쟁의 흐름을 주도했지만 1863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포를 하게 되면서 약 18만 명에 달하는 해방 노예들이 북부에게 힘을 보태 이 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후 브라질은 1888년을 기점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되었고 카리브해의 국가들도 점차 노예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죠. 현 시대 노예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이 과거 노예제도가 남긴 비인간성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